어제 주시기로 한 자료도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이나 성적표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오지 않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질의를 할 때 공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후보님께서 직접 작성한 자료를 해서도 오류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에 이어서 역시 당신께서 직접 내셨던 자료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고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살고 있는 주소에 대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왜 본인의 주소지가 강신성시 소유의 오피스텔로 되어 있냐라고 질문을 했고, 여기에 살지 않았으면 실제 살았던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답변하시던 과정 중에 해외에 있을 때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그 주소로 옮기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에 나가 있을 동안에는 김민석 후보의 어머님 집 주소로 되어 있다가 가족들이 한국에 오는 시기가 되어서야 오히려 강신성시 소유의 주소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뒤에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예, 이렇게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앞서 도표를 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때 한국에 도착돼 있다는 거는 최고위원 회의에서의 김민석 후보 발언도 얘기를 했지만,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실제로 어디 살았는지. 근데 그 부인, 전 부인도 인터뷰를 하셔서 한국에 있었던 시기랑 미국에 있었던 시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언론에 이거는 후보님 본인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강신성시 소유 오피스텔에 주소 옮겼을 때는 해외에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셔서 그때 언론을 찾아봤더니 앞으로 돌려주세요. 저랑 속도를 좀 맞춰주세요, 시트.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후보님이 한국에 명확하게 있었던 시기와 강신성 씨에게 주소를 뒀던 시기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쭉쭉 넘기시면 됩니다. 쭉쭉 넘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역시 가족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넘겨주세요. 예, 서울에 있다라는 거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소지에 대해서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소만 저기에 두고 있고 그랬다면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었고 왜 실제 거주지 주소를 제시하지 않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살았던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주소 불명지였던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공적 문서에 대한 신빙성이나 사적 문서를 대하는 이 문서에 대한 태도를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비행기 편 말씀드렸고 주소지 말씀드렸고 이번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를 보면 명확하게 강신성 씨하고 돈 빌렸을 때도 그 23년에 이렇게 반환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금과 이자는 각각 어떻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고 그 날짜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합의하여 상환 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서 변경 약정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재계약을 맺는 거라든지 이 갱신하는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 깡그리 이걸 무시를 했어요. 돈을 줘야 되는 쪽도 받아야 되는 쪽도. 그리고 후보로 임명되자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갚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사실상 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도 실제로 지킬 의향이 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로 생각하고 문서를 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서 보겠습니다. 한강빌라 전세 계약서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실제 전세가 있었는지 정말 돈의 흐름이 있었는지 통장 내역이든 전세금이 정말 오고 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고 금융실명제 이렇게 하면서 제출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증명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전세 계약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전세 계약서는 전세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모친과 그리고 장모님 이름만 나와 있을 뿐이지 이거를 공인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이름 주소 사인이 없어요. 그러면서 많은 데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후보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들어갈 때 계약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거기에는 똑같이 아는 데서 부동산 했지만 저렇게 어느 부동산에서 했는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본인이 직접 낸 서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부인하고 말을 바꾸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문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면 계약 관계라든지 사적 계약 관계, 공적 계약 관계, 국가에서의 계약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서를 대하는 태도나 그거의 증빙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신뢰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런 데 있어서 전혀 연습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어제 계속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법원 판결까지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표적 사정 성격이 있었다.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 기업으로부터 돈 받았을 때 본인이 표적 사정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고요.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고요.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른 정권에서 본인이 무슨 핍박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반성이 없기 때문에 또 동종의 이런 불법 자금 수수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신성 씨로부터 구체적으로 돈을 받은 내역이 이렇게 판결문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날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그 계좌를 바꿔가며 이렇게 돈을 받고 그때마다 17대 대선 후보 나올 때 18대 총선 나올 때 최고위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돈을 받는 정황이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 이외에도 또 다른 범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등록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수많은 날짜에 거쳐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매번 새로운 명의의 새로운 계좌로 미국 달러, 홍콩 달러 할 거 없이 돈을 받아놓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표정사정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때문에 판결문에 있는 문서들이 범죄를 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공문서를 취하는 태도 그리고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과연 향후 큰 공직을 책임질 사람으로서 자세가 마땅한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네.